프랑스 혁명 1932년 10월 10일 혁명은 끝없는 변화를 가져오는 한편의 드라마이며 아직도 우리를 매혹시켜 전율케 하고 긴장시키는 놀라운 사건으로 생각된다. 원래 제후나 직업 정치가의 정치는 용의주도하게 둘러쳐진 장막 속에서 행해지며 갖가지 죄악이 숨어있고 그들의 품위 있는 말씨는 들끓는 야심과 욕망을 숨겨놓고 있다. 이러한 욕망과 야심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가 전쟁터로 끌려가도 우리의 귀에는 비열한 내막이 들리지 않는다.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숭고한 이상이라든가 생명의 희생을 요구하는 대의명분 같은 것뿐이다. 그러나 혁명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혁명의 요람은 논밭이고 가두이며 광장이고 그 행동은 노골적이고 거칠다.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던 사람들이므로 그들은 말로서 흉악한 음모나 비열함을 치장할 능력도 세련됨도 없으며 몸뚱이나 감쌀 만한 의복조차 걸치지 못했다. 혁명에 있어서의 정치는 이미 국왕이나 직업 정치가들의 장난질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그 배후에는 배고픔으로 쪼그라든 인간들의 텅 빈 배와 창자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굶주린 민중들은 1789년부터 1794년에 걸친 운명의 5년간을 행동으로 버텼으며 결단력 없는 정치꾼들의 손을 비틀어 군주제를 철폐케 하고 봉건제도와 교회의 특권을 박탈시키게 만들었다. 가공할 만한 길로틴 시에게 축사를 하고 그 옛날 죄 없는 국민들을 짓밟던 사람들에게 잔혹한 단죄를 한 것도 그들이었으며 혁명을 막기 위해서 급속하게 편성된 군대에 참가하여 한 패거리가 된 유럽의 정규군을 격퇴시킨 것도 그들이었다. 무서운 긴장과 붕괴의 몇 년을 보내는 동안 프랑스 국민은 기적을 만들었다. 그러나 혁명군은 이제는 같이 피땀을 흘린 자신의 동지에게 창끝을 돌려 여력을 탕진하기 시작했고 혁명은 헛되이 무너져 내렸다. 참담한 고통 속에 그처럼 분투해왔던 평민들을 새로운 압박자에게 짓밟히게 만든 반혁명이 닥쳐왔다. 반혁명 속에서 독재자로 황제가 된 나폴레옹이 나타났다. 그러나 반혁명도 나폴레옹도 민중을 옛날로 되돌려 보낼 수는 없었다. 아무도 혁명의 주요 성과를 없애버릴 수는 없었으며 프랑스 국민은 물론 다른 여러 나라 어떤 국민들로부터도 국왕의 목이 달아나던 그날의 감격을 뺏을 수는 없었다. 혁명 초기에는 숱한 당파와 그룹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움을 하였다. 루이 16세에 뒤이어 절대 군주를 받들겠다는 허황한 희망을 지닌 왕당파에다가 헌법을 만들어 국왕을 제한 군주로서 존속시킬 것을 주장하는 온건 자유주의파가 있는가 하면 지롱드당으로 불린 공화주의파도 있었고 또 자코뱅 수도원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자코뱅당이라 불린 한층 급진적인 공화파도 있었다. 이것이 두드러진 당파였으나 어느 당파 주변에나 잡다한 사기꾼들이 들끓었다. 이들 모든 당파와 개인의 배후에는 프랑스 대중이 있었으며 특히 많은 무명의 지도자에 이끌려 활약한 파리의 민중이 있었다. 영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혁명의 소나기를 빠져 도망친 프랑스 귀족 에미 그레가 여전히 반혁명 공작을 계속하고 있었고 유럽 열강은 모두 프랑스에 대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다. 의회제 국가이긴 하나 귀족들이 우위에 있는 영국도 다른 나라 국왕이나 황제와 마찬가지로 이 평민 세력의 강력한 폭발에 겁을 먹고 그들을 쳐부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왕당파와 국왕은 가진 책략을 다 썼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파멸을 한층 앞당긴 데 불과했다. 영국과 미국을 모방해서 헌법 확립을 주장한 온건 자유주의파는 초기의 국민의회에서 큰 세력을 차지할 수 있었다. 우두머리는 미라보로 그들은 거의 2년 동안 의회 내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혁명 초기의 성공의 영예를 누렸다. 그들은 잇따라 용감한 선언을 발표하고 몇 가지 중요한 개혁을 해냈다. 바스티유를 점령한 날로부터 20일 후인 1789년 8월 4일 의회에서는 극적인 장면이 벌어졌는데 의회에 상징된 그날의 의제는 봉건적 권리와 특권의 폐지였다. 프랑스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그 당시의 분위기는 봉건 영주까지도 자유의 술에 취하게 할 정도였다. 대귀족과 교회의 우두머리까지 자진해서 국민의회에 나타나 봉건적인 권리와 특권의 폐지를 토론했으나 몇 년 동안의 효과가 별로 없었다. 아마도 특권의 철폐가 코앞에 닥쳤다는 느낌이 그들의 태도를 진지하고 담담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열정에 휩싸인 국민의회는 적어도 결의상으로는 농노제도와 여러 특권, 봉건 법정, 그리고 귀족과 성직자의 조세 부담 면제, 또 국왕이 아직 건재한데
귀족의 칭호가 없어진 것이 이상하기는 하나 하여튼 귀족의 칭호까지 잇따라 없애버렸다. 이어서 국민의회는 인권선언을 통과시켰는데 이 유명한 선언의 사상은 아마도 미국 독립선언에서 유래된 것이리라. 그러나 미국의 선언은 짧고 간단한 반면 프랑스의 것은 길고 복잡하다. 인권이란 인간의 평등과 자유와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한 데서 나온 것이었다. 당시에는 이 선언이 결단성 있고 파격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100년 후까지도 유럽의 자유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헌장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낡은 사상이 되어 현대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법률 조문에 평등과 투표권이 규정되어 있다고 인간의 진정한 자유, 평등,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을 온갖 수단으로 착취하는 무리들이 바로 권력을 쥔 자들임을 알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프랑스 혁명 시대와 비교하면 오늘날에는 정치 사상이 상당히 진보하고 변화했으므로 아무리 지독한 보수주의자라 해도 대개는 인권선언의 원칙을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가슴속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 선언은 사실상 사유재산을 옹호하는 것이었다. 물론 대귀족과 교회의 소유지는 봉건적 권리와 특권에 관계된다는 이유로 몰수되었지만 재산을 소유하는 권리 그 자체는 신성한 것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사상이었다. 오늘날 진보적인 사상은 사유재산은 하나의 악이므로 가능한 한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인권선언의 내용도 하나의 진부한 문서로 대두되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로서 어제의 대담무상한 사상이 오늘날엔 평범한 사상이 되는 예는 흔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의 그 사상은 모든 억눌린 사람들에게 보다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는 것 같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국왕은 그때 베르사유에서 눈을 부릅뜨고 그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다. 파리의 시위 군중이 한 여성을 앞세워 베르사유로 쳐들어가 끝내 국왕을 굴복시켜 선언을 결재케 하고 파리로 연행한 것은 이때의 일이었다. 국민의회는 이 밖에도 많은 개혁을 했다. 방대한 교회 재산을 국고로 몰수했고 프랑스를 80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신행정구획을 수립했으며 이 행정구획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또한 봉건 법정보다 더 훌륭한 재판소를 세웠다. 이 모든 개혁이 좋은 일이기는 했으나 빵에 굶주린 도시 빈민이나 토지에 줄인 농민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혁명은 마치 본물이 터진 것 같았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국민의회는 농민이나 도시 서민들의 대표자가 전혀 없었으므로 미라보에 이끌린 중간계급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은 정권을 잡자 전력을 다해 혁명의 진행을 막기 시작했다. 그들은 루이 국왕과 결탁하여 지방 농민을 사살하는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총수인 미라보는 국왕의 비밀 고문이 되어 있었다. 바스티유를 점령했고 그들의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렸다고 안심한 평민들은 사태를 수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유는 예전과 다름없이 손에 닿지 않은 먼 곳에 있었고 국민의회는 옛날 영주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다. 혁명의 심장부였던 파리 시민은 국민의회에 배신당하자 혁명의 힘을 다른 곳에서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파리 꼼면, 즉 시정부였다. 꼼면뿐 아니라 몇 사람이 맨발을 꼼면에 보낸 시의 각 지구는 대중과 직접 접촉을 갖는 하나의 살아있는 조직을 형성했다. 꼼면과 각 지구는 혁명의 기수가 되어 온건한 중간계급의 국민의회에 대항했다. 바스티유 점령 1주년 기념일이 다가오자 파리 시민은 성대한 축제를 벌였다. 연합제라고 이름이 붙은 이 축제를 자신들의 진정한 축제로 느낀 파리 시민은 제각기 시가지를 아름답게 꾸며 장식했다. 1790년과 1791년의 혁명은 대체로 이러한 분위기였는데 국민의회는 완전히 혁명적 의지를 버리고 면모를 달리했다. 그러나 파리 시민은 여전히 혁명의 열기에 넘쳤고 농민은 변함없이 토지를 갈망했다. 혁명이란 전진 아니면 무참한 죽음의 두 길 중 하나이며 고정적인 사태는 계속될 수 없는 것이다. 1791년 초 온건파의 총수 미라보가 죽었는데 국왕과 은밀한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중 사이에 여전히 인기가 있어 참된 민중의 전진을 막고 있었다. 드디어 혁명의 운명을 결정할 사건이 1791년 6월 21일에 터졌는데 그것은 변장을 하고 탈출을 하려던 국왕 루이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베르덴 가까이에 있는 바렌에서 수명의 농부에게 붙잡힌 것이었다. 이러한 국왕과 왕비의 행동으로 파리 시민의 감정은 고조되었고 공화국의 이념은 급속히 발전했다. 그러나 무지한 정부와 국민의회는
루이의 폐위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총살하고 있었다. 혁명 당시 최대의 인물로 부각된 마라는 탈출하려던 국왕을 반역자로 탄핵했다는 이유로 쫓겨다니고 있었다. 그는 당국의 추적을 피해 파리의 재봉사집에 숨어있던 중 지독한 피부병에 걸려 고생하기도 했다. 루이는 그 후로도 1년간이나 여전히 명목상 국왕의 지위에 머물고 있었다. 1791년 9월에 국민의회는 입법의회의 지위를 넘겨주고 막을 내렸다. 입법의회 역시 온건파로 상층계급의 대표기관에 불과했고 열기에 쌓인 프랑스 민중과는 상관이 없었다. 민중 사이에는 민중 속에 뿌리박은 자크뱅당이 세력을 강화했다. 유럽은 놀라움 속에 이를 지켜봤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러시아는 폴란드의 분할 점령을 위해 정신이 없는 중에도 프랑스 사태의 심각성에 관심을 집중했다. 오스트리아는 지금 네덜란드의 벨기에에 해당하는 지역을 영유했던 관계로 프랑스와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다. 외국 군대의 침입으로 프랑스군이 격파되자 국왕과 왕당파는 외국과 공무원 협의로 간첩으로 몰렸으며 주위의 정세가 긴박해짐에 따라 프랑스 국민은 더욱 예민해져 사람을 대하면 간첩이나 배신자가 아닌가 살피고 의심했다. 파리의 혁명 꼼뮌이 이 위기 극복을 위한 지도를 맡게 되어 그들은 왕실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이 선포되었음을 붉은 깃발의 개양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1792년 8월 10일에 왕궁의 습격을 명령했다. 국왕은 부하인 스위스 근위대를 동원해 총격을 가했으나 승리는 민중으로 돌아가 꼼뮌은 의회를 누르고 국왕을 폐위시켜 감옥에 가두었다. 지금은 붉은 깃발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표식이 되었지만 국민에게 계엄령을 선포할 때 공식적인 깃발로 사용되는 것이 관례다. 아마도 이 깃발이 인민을 대표하여 개양된 것은 파리 콤뮌 때가 첫 번째일 것이다. 국왕의 폐위와 투옥만으로는 분이들 풀린 그들은 스위스 근위대의 행동에 분노하여 간첩이나 내통자로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모조리 체포해서 감옥은 초만원을 이루었다. 체포당한 사람 중에는 물론 죄인도 많았지만 무고한 사람들까지 체포되고 투옥당한 경우도 많았다. 며칠 후 민중들은 죄인들을 약식 재판에 회부한 뒤 적결 처형을 했다. 이 사건이 9월 학살 사건이며 처형된 자는 무려 1000여 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것이 파리 민중들이 피맛을 본 첫 번째 사건이었다. 9월에는 프랑스군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침입군에 승리해서 비록 소규모 전투에서의 승리지만 그것은 혁명을 구원한 셈이 되었다. 1792년 9월 21일에 입법의회를 대신한 새로운 국민공회가 소집되었다. 그것은 앞의 두 의회에 비교하면 상당히 진보된 편이나 파리 콤뮌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먼 것이었다. 국민공회가 맨 처음 한 일은 공화국 선언이었다. 바로 뒤이어 루이 16세의 재판이 열리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아 1793년 1월 21일 왕정이 저지른 갖가지 죄를 그의 목으로 보상했다. 그는 길로틴에 목이 잘린 것이다. 프랑스 국민은 물러서기를 단호히 거부했고 한 발자국 더 나가 유럽의 국왕, 황제에게까지 공공연히 도전했다. 아직 국왕의 피비린내가 채 가시지 않은 길로틴 위에서 혁명의 대지도자 당통은 몰려든 군중에게 소리 높여 외쳤다. 유럽의 국왕들은 우리들에게 도전할 것이다. 우리들은 국왕의 목을 내동댕이 치고 그들과 맞서 싸우자.